이 내용 중에서 일부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 3번 다양한 설계 기법의 내용을 이 자료와 또 조금 있다가 내가 만든 자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대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근데 아마 7번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 8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조 고려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제조 고려 설계. 이것은 제조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하자. 이런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동시공학을 이야기하면서 설계를 할 때 제조 상황, 또 고객의 요구, 그래서 시장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동시에 고려해서 설계를 하자. 그게 이제 동시공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념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제조 입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그런 뜻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Design for Manufacturing, 그래서 DFM, 그런데 또 무슨 DFA, RD 이런 용어들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DFM, 제조 고려 설계가 뭐냐? 여기에 이런 24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하나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조립도 내지는 설계도죠. 근데 이거를 두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설계로 제조를 한다면은 이 공정이 훨씬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제조 비용도 줄어들고 품질도 좋아질 수 있고, 이제 그렇듯이 이런 기능만 생각하지 말고 제조의 편의성, 경제성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설계부서와 제조부서 간의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해야 되는데 또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화와 모듈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것은 제품의 종류와 규격을 표준에 따라 통일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제품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호환성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환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쓰던 거를 저쪽에서도 쓴다. 그래서 이거는 그 포드가 1920년대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부품의 호환성을 설계를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또 재고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의 호환성이 되면은 작업자도 쉽게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품뿐만 아니라 작업 방법까지도 표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그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설계에서도 이런 표준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도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제품의 독창성, 다양성을 해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또 단순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이런 표준화된 제품을 가지고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점 이 표준화, 모듈화 추세로 가는 추세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모듈화, 이게 이제 표준화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은 다르더라도 용기 모양은 같은 걸 쓴다. 뭐 이런 게 표준화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휴대폰 충전기도 이런 젠더는 다를지라도 이 충전기, USB 충전기는 같은 걸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표준화의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화는 관련된 부품을 묶어서 하나의 집합 단위로 교체하고 조립하고 교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적은 수의 모듈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고 수리가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의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듈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교환하고 수리하는 부품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모듈화의 개념이죠. 이 어떤 슈퍼컴퓨터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뗐다 붙였다 하면은 그 슈퍼컴퓨터의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와 모듈화 계속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지연인데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 때까지 생산 또는 무슨 그 액션을 늦추는 거죠. 자, 여기는 이 베네똥이라는 의류 회사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실을 이렇게 색깔별로 미리 염색해 두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나 원하는 색상이 오면은 그 색상에 맞춰서 이제 실로 셔츠를 제작을 했죠. 그러니까 실을 가지고 배를 짜서 셔츠를 제작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이 길어지죠.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것은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생산 관리를 내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생산 관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산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또 고객 욕구를 만족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생산 관리 역할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튼 실에서 실을 미리 염색해 두면은 그런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리드 타임이 길어짐으로 뿐만 아니라 이 수요를 예측하지 잘 못하면은 이 재고가 많이 쌓여요. 파란색이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해서 파란색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정작 실제 팔리는 건 빨간색이 많이 팔렸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실의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을 염색하기 전에 천을 짜서 이 셔츠를 먼저 만들어 놓고 색상이 정해지면 그때 염색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객이 이 요구할 때 더 빨리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설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늦추었다가 설계를 하자 이런 것. 자, 이것도 설계를 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든지 이 신뢰성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환경에서 의도된 기능이 작동할 확률 이게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90%다 그 이야기는 이제 실패 확률이 10%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신뢰성은 성공 확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직렬로 연결시켜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또 병렬로 연결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신뢰성을 높이려면은 이 병렬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부품마다 작동 확률이 0.9, 0.8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이 작동할 확률은 0.72가 됩니다. 직렬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신뢰성을 더 높이려면 이 제품의 작동 확률을 더 높이려면은 그 신뢰성이 낮은 부품을 이렇게 병렬로 배치를 해서 부품을 추가로 하나를 더 사용을 하면은 이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이 돼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이 될 확률은 이게 0.96이 되죠. 하나가 작동할 확률이 0.8이고 작동이 안 됐을 때 다른 게 작동할 확률이 이렇게 돼서 0.96이 되고
그러면은 이 제품 전체가 작동할 확률은 0.9 곱하기 0.96에서 0.864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품을 직렬 혹은 병렬로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밸류 엔지니어링. 밸류 엔지니어링은 가치, 그러니까 비용분의 가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비용분의 가치. 그래서 그러니까 분모가 비용이고 분자가 가치입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생산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려면은 먼저 비용을 따져보고 그 비용을 들여서 만든 부품이 창출하는 가치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전압 조정기에 들어가는 커넥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은 이 부품에 들어가는 제조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수량이 이렇게 있고 도번도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이. 그래서 재료비, 농업비, 간접비에서 합계가 총 9.9947달러.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추정 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제 어떤 기능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황동 너트, 이런 뭐 워셔, 록워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명사와 동사로 적어가지고 연결을 유지한다,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이 부품이 하는 기능을 쭉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전압 조정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기능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2차의 기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능을 확인해보고 그러면은 이러한 부품이 제품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게 하느냐. 그래서 기본 기능이냐 또 여기서 2차 기능이냐 구분을 했는데 이 황동 스터드가 제품의 기본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은 2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기능별로 그 중요도를 이렇게 숫자로 매겨봤어요. 그래서 연결을 유지한다가 9점이고 압력을 가한다, 전한다는 0점입니다. 굳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다. 또 전류를 통한다가 15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구분한 다음에 봤더니 이제 아까 그 기능을 점수로 매겨놓은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기능은 점수가 높은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급격히 떨어져서 낮은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기능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기능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를 분석을 해봤더니 커넥터 부품의 기능은 총 34가지인데 이 중에 기본 기능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이 또 2가지 이상의 부품에 수행되는 것도 있고 하나의 부품에서 여러 기능이 수행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부품이 연결을 유지한다, 위치를 설정한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어요. 또 2차 기능은 제품 규격 요구사항에 의한 기능과 현재의 설계 방향에서 생기는 기능 2가지인데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기본 기능 이 9가지와 2차 기능 중에서는 이 제품 규격 요구사항에 의한 기능 이 2가지만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굳이 이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대비 이 가치 기능에 의한 가치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이 부품 설계에 적용을 했는데
적용한 결과 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5개의 특수 부품과 그 도면이 생략이 됐고 재고품 회전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생산과 조립 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 비용이 줄어들고 또 새로운 공부도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서 설계를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건 설계입니다. 로버스트 디자인. 강건하단 말 우리가 뭐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건강하다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뭐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영어는 로버스트하다. 로버스트하다는 것은 어떤 그 환경이나 자극의 변화에 둔감하다. 다시 말해서 자극이 편차가 심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그 어떤 아웃풋이나 액션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옷감의 옷은 로버스트하죠. 뭐냐면은 날씨 기온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좋은 천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버스트하다, 강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자. 환경, 여건이 바뀌더라도 어떤 제품의 기본 성능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없게 하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열대지방에 가든 저쪽 북극이나 남극의 한대지방에 가든 똑같은 자동차가 온도에 지장받지 않고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그렇게 설계를 하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구치라는 사람이 그런 설계를 하는데 좋은 방법을 개발해 놨어요. 다구치는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썼던 방법인데 이제 그 뒤에 일반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많이 적용이 됐었죠. 다구치가 제안한 것은 이렇게 품질 손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 그러니까 다구치 이전에 생각했던 품질 손실 함수하고 다구치가 생각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품질 손실 함수라는 것은 제품 출하 후에 성능 특성치의 변동으로 사회 또는 고객에게 끼친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 특성이 목표치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인데 기존의 손실 함수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제품의 규격에 이내에 들어오면은 특성치가 성능 특성치가 정해놓은 규격 이내에 들어오면은 손실은 제로고 아무 손실도 없고 벗어나면은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규격 안에 품질 특성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는 0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다구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곡선이다. 이 어떠한 가장 최적화된 품질 특성치에서는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이 목표치에서 벗어날수록 이런 고객이나 사회에 미치는 불편함, 이런 손실이 이렇게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양품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렇더라도 더더욱 이 목표점에 이 품질 특성치가 가까워지도록 설계를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구치 방법을 써서 미국, 일본의 소니 TV가 텔레비전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야기가 되겠죠. 똑같은 소니 TV인데 메이드 인 재팬과 메이드 인 US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공장에서 제조한
TV의 색상 밀도의 분포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도가 이 목표치가 이건데 이 목표치 중심으로 밀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똑같은 규격치 안에는 들어오지만 미국의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규격치 안에 들어온 제품들은 이 밀도가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높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봤을 때는 밀도가 색상 밀도가 이런 영역에 있는 TV는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여기를 벗어난 TV는 그 해상도가 선명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드 인 재팬의 소니 TV가 메이드 인 USA 소니 TV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일본 공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손실함수를 써서 생산을 했고 메이드 인 USA에서는 이러한 손실함수를 써서 생산을 한 그런 그 결과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러한 손실함수를 써서 이러한 분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 방법을 다구치가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구치는 이렇게 품질 손실함수를 여러 가지 종류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치가 특성치가 목표치에 가까울수록 좋은 경우는 대략 이런 품질 손실함수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품질 특성치가 작을수록 좋은 경우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규격이 여기서 이렇게 정해집니다. 물론 이쪽 안으로 들어온 것이 양품이고 이쪽 바깥으로 나간 게 불량품이 되겠죠. 클수록 좋은 경우에는 규격이 이렇게 정해지겠죠. 자, 이런 품질 손실함수의 종류를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한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해서 품질 인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품질 특성 함수가 나오도록 어떠한 인자들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있다 그러면은 온도를 몇 도로 맞추고 또 어떤 압력이 있다 그러면 압력을 몇 기압으로 맞추어야 이런 품질 특성 함수가 나오느냐. 또 온도와 기압을 어떻게 맞추어야 이런 품질 특성 함수가 나오느냐. 그 온도와 기압 이게 이제 품질 요인인데 그것을 적은 실험 횟수로 더 믿을 만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직교 배열표를 썼습니다. 사실 실험 계획법에는 이 직교 배열표를 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론 배치법, 이온 배치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구치는 이 직교 배열법으로 이 실험 횟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거는 카노 모델입니다. 이 카노도 일본 사람이죠. 이분이 소비자의 니즈, 욕구죠. 니즈, 욕구라는 것은 그 만족되지 않으면은 계속 뭐 버틴다고 그럴까? 또 어떤 사람은 뭐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구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채워지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니즈입니다. 그러면은 이 니즈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그 만족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제 어떤 품질 요인들이 만약에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그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만족도 아니에요. 근데 욕구가 충족이 되면 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어떤 품질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노는 매력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근데 또 어떤 품질 요소는 또 고객 욕구는 충족이 안 되면은 불만족이 비례해서 커지고 충족이 되면은 또
충족에 비례해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을 1차원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1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1차 선형식처럼 비례해서 증가하고 감소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차원적 요소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당연적 요소도 있어요.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이 불만족이 대단히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당연적 요소, 또 무차별 요소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거죠. 욕구가 충족이 되든 충족이 안 되든 뭐 만족도 없고 불만족도 없는 그런 거죠. 무차별.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카노는 소비자, 고객의 이 니즈를 이렇게 만족도와 관점에서 파악을 해서 제품을 설계하는 게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더 적은 노력 비용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거는 상당히 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만족하느냐를 보고 그 만족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자. 그러니까 소비자를 더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매우 타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품질 요소를 파악을 할 것이냐. 어떤 품질 요소가 그런 매력적 요소인지 당연적 요소인지 어떻게 알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문을 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질문,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IPTV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의 수가 어떤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동영수가 많으면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A, B, C, D, E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답하겠고요. 부정적 질문은 적다면은 만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5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IPTV에 대해서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있다고 하죠. 만약에 긍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A라고 답변을 했어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쪽이 되겠죠. 근데 매력적 질문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많으면은 마음에 들고 적으면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거는 A와 E인데 그 경우는 이론적 품질에 해당해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았듯이 적으면은 마음에 안 들고 많으면 마음에 든다. 비례해서 그 만족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설문을 해서 이런 대답이 나오면은 그것은 이론적 품질이다.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제 그게 카노가 이야기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IPTV의 동영상의 경우는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다. 그러면 이론적 품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제품의 어떤 다른 품질 특성에 대해서는 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역품질인데 지금 여기에서 역품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했었던 거는 이 당연적 요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이것이 이제 카노의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카노 모델까지 하겠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다구치의 품질 손실함수가 있었습니다. 다구치 품질 손실함수. 근데 또 카노의 모델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구치의 품질 손실 함수하고 카노의 모델하고를 두 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카노의 모델을 통해서 다구치 손실함수의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아까 다구치 손실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목표치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 낮을수록 좋은 것, 높을수록 좋은 것,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목표치에 접근할수록 좋은 그러한 것은 카노의 모델로 봤을 때의 어떤 모델이 될까요? 벗어날수록 불만족이고 가까울수록 만족이다. 하나의 어떤 이론적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특성치가 적을수록 좋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당연적 품질 손실함수가 될 수도 있고, 당연적 품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역품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카노의 그 모델과 다구치의 품질 손실함수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그 설계를 디자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